정보처리 기사 필기 특강의 이상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2과목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 연계 과목은 소프트웨어 공학과 자료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21번 문제입니다. 자, 21번 문제는 테스트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평가 점수에 따른 성적 부여는 다음 표와 같다. 자, 이를 구현한 소프트웨어를 경계값 분석 기법으로 테스트하고자 할 때 다음 중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값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경계값 분석 기법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우선 테스트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라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을 바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출문제 안에서도 몇 번이나 출제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있고 그리고 블랙박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자, 화이트박스나 블랙박스라는 말에서 쉽게 느낌이 오는 것 같은데요. 화이트박스라는 것은 내부를 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 블랙박스라는 것은 내부를 볼 수가 없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병원 진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화이트박스라는 것은 내시경을 한다든지 MRI를 찍는다든지 하는 것처럼 내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이 되겠고요. 자, 블랙박스라는 것은 간단하게 청진기로 검사한다든지 또는 체온계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부를 살펴볼 수가 없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이트박스 테스트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내부 소스 코드를 알고 있는 개발자가 내부 구조와 동작 원리를 모두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원시 코드의 논리적인 모든 경로를 검사하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요. 자, 기초 경로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기초 경로 검사라는 것은 먼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순서도를 작성한 다음에 이것을 흐름 그래프라는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순서 구조나 선택 구조나 반복 구조 같은 것으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여기에서 순환 복잡도라는 것을 계산해서 모든 경로들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로에 대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제어 구조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제어 구조 검사에는 조건 검사, 루프 검사, 그리고 데이터 흐름 검사가 있습니다. 조건 검사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조건,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 if문을 사용하게 되죠. 자, 이런 논리적인 조건을 검사하는 것이고, 루프 검사라는 것은 반복문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흐름 검사라는 것은 변수나 변수 사용 위치 같은 것을 검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화이트박스 테스트에는 기초 경로 검사와 제어 구조 검사가 포함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블랙박스 테스트는 내부 구조와 동작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방식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 동치 분할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치 분할 검사라는 것은 각 영역에 해당하는 입력값을 넣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에 지금 이런 표가 있었는데요. 평가 점수에 따른 성적이 있었죠. 여기에서 임의 점수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뭐 90점도 입력해서 결과가 A가 나오나 보고 70을 입력해서 B가 나오나 보고 이런 식으로 각 영역에 해당하는 입력값을 골라서 테스트하는 방식이 동치분할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경계값 검사라는 것은 뭐냐면 각각 그 표에서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자, 이런 표현을 잘 못했을 경우에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경계값에 있는 값을 조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입력 데이터 간 관계와 출력에 미치는 영향들을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류 예측 검사라는 것은 과거 경험이나 확인자의 감각으로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뭐 경험상으로 이 부분의 오류가 많이 발생하더라. 자, 그런 감각으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비교 검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버전에서 동일한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화이트박스와 블랙박스의 특징을 이해하시고 각각 테스트에 속하는 검사들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지금 뭘 묻고 있냐면 경계값 분석 기법으로 테스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입력값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값들이 모두 경계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 아니고 자, 요것이 바로 경계가 되겠죠. 자, 59 들어있죠. 자, 그 다음 80도 경계에 포함됩니다. 자, 그러나 90이라는 것은 이 한가운데에 있는 값으로서 경계값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101이라는 것도 사실 경계값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100까지만 나와 있지만 101 위에부터는 존재하지 않는 값이 되겠죠. 자, 이것도 경계값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자료구조 관련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트리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고 계시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트리의 차수, 디그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것과 단말 노드, 터미널 노드의 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 트리라는 자료 구조는 그래프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 중에서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그래프를 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트리의 차수라는 것은 각 노드에 지금 이 그 트리라는 것은 이렇게 동그란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노드이고 이것을 연결한 것을 간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간선, 즉 엣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노드의 차수라는 것은 자식 노드가 몇 개인지 그것을 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A라는 노드의 자식 노드는 2개가 되겠죠. 그럼 차수는 2가 되겠고요. 자, B는 어떨까요? 자, B는 자식 노드가 하나인 상태가 되겠죠. 자, C의 경우에는 2개가 되겠고, 자, E의 경우에도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D와 G 그리고 H, F는 자식 노드가 없는 상태, 즉 차수가 0인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각 노드의 차수가 아니라 트리 전체의 차수를 묻고 있는데요. 트리 전체의 차수는 각 노드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값입니다. 자, 가장 큰 값은 지금 A와 C와 E가 모두 동일하게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트리의 차수는 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단말 노드라는 것은 뭐냐면 자식 노드가 없는 노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D, G, H, F 이렇게 4개의 노드는 자식 노드가 없는 단말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말 노드의 개수는 4개가 되겠죠. 자, 그럼 차수는 2고 단말 노드는 4개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도 역시 테스트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검증 검사 기법 중에 개발자의 장소에서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행하는 기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사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확인하면서 수행하는 검사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수 테스트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인수 테스트라는 것은 이제 모든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이 준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인수 테스트는 크게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로 구분됩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베타 테스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게임이 개발되었을 때 베타 테스터를 구한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그 베타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베타가 되겠습니다. 자, 알파 테스트를 먼저 거치게 되는데요. 알파 테스트는 이 개발 회사 내에 다른 부서의 직원이 개발자 앞에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오류나 문제점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즉 개발자 앞에서 시스템을 사용해 본다는 점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베타 테스트라는 것은 직접 사용할 사용자들이 테스트를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개발된 시스템을 테스트할 사용자를 직접 선정을 해서 이 사용자가 사용할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즉 베타 테스트의 경우에는 이 개발자들이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시장에 내놓기 전에 시장의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베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테스트를 한다고 했고요. 통제된 환경에서 사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알파 테스트, 즉 알파 검사에 속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 알파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하향식 통합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통합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듈별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모듈을 통합하는 방법이 상향식 통합 방법이 있고 하향식 통합 방법이 있습니다. 자, 상향식과 하향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상향식이라는 것은 위부터 하나씩 통합을 해나가는 방식이 되겠고요. 상향식은 반대가 되겠죠. 상향식은 아래쪽부터 이렇게 통합해서 올라오는 방식이 되겠고요. 하향식이라는 것은 상위 모듈부터 시작해서 점차 하위 모듈로 통합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모듈 1이 가장 상위에 있는 모듈이 되겠는데요. 자, 우선 모듈 1과 하위의 모듈인 모듈 2를 합치게 됩니다. 자, 두 개를 통합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듈 3을 합치는 방법도 있고 모듈 4를 먼저 합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모듈 3을 먼저 합치는 방법은 넓이 우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모듈 3 전에 모듈 4를 먼저 합친다면 이것은 깊이 우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넓이 우선이든 깊이 우선이든 위에서부터 이렇게 통합해서 내려오는 방식을 하향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하향식을 하게 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듈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때 가짜 모듈, 즉 시험용 모듈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스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험 대상 모듈이 호출하는 모듈 대신에 만들어진 시험용 모듈이다. 즉, 가짜 모듈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하향식 통합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필요한 조건만을 가지고 임시로 제공되는 시험용 모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바로 스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것이 있는데요. 자, 상향식에서는 테스트 드라이버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테스트 드라이버라는 것은 가짜 상위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위 모듈의 역할을 하는 테스트 드라이버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향식에서는 테스트 드라이버, 하향식에서는 스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을 위해서 개발자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소프트웨어의 품질 측정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항목은 표준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은 뒤쪽에서도 또 출제가 됐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품질 측정을 위한 표준안은 ISO IEC 9126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소프트웨어의 품질 특성과 척도에 관한 지침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9126이라는 표준은 2011년도에 호환성이 되겠죠. 자, 호환성과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ISO IEC 25010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의 척도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능성과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 보수성, 그리고 이식성이 되겠고요. 자, 각각 아래쪽에는 또 세부 척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성 같은 경우에는 적합성, 정확성, 상호 운용성, 보안성, 준수성 같은 하위의 척도들이 또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그 품질 측정에 대한 항목 중에서 이 상위의 항목이라도 반드시 외워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쉽게 머리 글자만 기, 신, 사, 효, 유, 이 이렇게 해서 일단 이 6가지의 척도를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그런 척도가 되는 것은 이제 하위까지 모두 합쳐서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간결성은 포함되지 않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 오류의 80%는 전체 모듈의 20% 내에서 발견된다는 법칙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국한되는 법칙은 아닙니다. 사회 전 분야에 적용되는 법칙이 되겠고, 아마 이거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법칙은 80대 20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 80대 20이라는 법칙은 전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의 20%에서 발생한다라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백화점 전체 매출을 예를 들어보면 전체 매출의 80%는 그 VIP 고객인 20%의 고객이 차지를 한다라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소프트웨어 테스트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전체 오류의 80%는 전체 모듈의 20% 내에서 발견된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결함 집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애플리케이션의 결함은 특정 모듈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파레토 법칙과 함께 브룩스의 법칙이라는 것을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브룩스의 법칙이라는 것은 지체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 인력을 더하는 것은 개발을 늦출 뿐이다. 자,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지체된다고 해서 여기에 인력을 더 넣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왠지 조금 공감이 되는 것도 같은데요. 자, 그것이 또 유명한 브룩스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보임의 법칙은 따로 없고, 보임이라는 사람은 그 나선형 모델을 주장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뒤에 또 나오는 코코모 모형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잭슨의 법칙도 따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레토 법칙과 브룩스의 법칙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저작권 관리, DRM의 기술 요소가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DRM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요즘에 이 디지털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죠. 전자책도 있고,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즉 각종 디지털 컨텐츠를 불법 복제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기술이 디지털 저작권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DRM은 디지털 환경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낸 사람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창작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의무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 여기 나온 것으로는 크랙을 방지하는 기술. 크랙이라는 것은 어떤 패스워드나 암호 같은 것을 깨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다음 정책 관리 기술이 있습니다. 라이센스 발급이나 사용에 대한 정책을 표현하고 관리하는 기술이 되겠고요. 자, 당연히 DRM에서는 이 암호화 기술이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컨텐츠나 라이센스를 암호화하고 전자 서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의미합니다. 자, 이 외에도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키를 관리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또 암호화 파일 생성에 대한 기술, 식별 기술, 저작권 표현 기술, 또 인증 기술, 이런 것들이 DRM의 기술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크랙 방지 기술, 그리고 정책 관리 기술, 암호화 기술 모두 포함되는데요. 4번에 있는 방화벽 기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보안을 위해서 네트워크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과 거리가 먼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안에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아래 나와 있는 4개의 프로토콜들 중에서 보안과 관련 없는 프로토콜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IPsec이라는 프로토콜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IP Security의 줄임말이 되겠죠.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되는 IP 프로토콜은 보안이 적용되지 않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IP 패킷 단위로 인증, 암호화, 키 관리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프로토콜을 IPsec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MTP라는 것은 보안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프로토콜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메일 전송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보안과 상관이 없는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SSL이라는 것은 Secure Socket Layer의 약어가 되겠습니다. 전송 계층에서 보안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되겠는데요. 클라이언트 서버에 대한 인증과
데이터 암호화를 수행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 다음 SHTTP의 이 S라는 것은 Secure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HTTP 프로토콜은 보안이 적용되지 않는 안전성이 없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죠. 자, 여기에 보안성을 넣은 프로토콜이 SHTTP가 되겠는데요.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전송되는 모든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 SMTP가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 도구 중에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이라는 것은 자, 이것도 이제 테스트의 일종이 되겠는데요. 인터페이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입출력 값이 예상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것을 위해서는 인터페이스 단위 기능과 시나리오 등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즉, 그리고 이 통합 테스트를 자동화해 줄 수 있는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이용해서 통합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인터페이스 구현 검증에 사용되는 자동화 도구, 테스트 자동화 도구들을 모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들을 보시면 X유닛, 스텝, 그 다음 피트니스, NTAF, 셀레니움, 와티어. 자, 이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테스트를 자동화해주는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 도구의 특징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서비스 호출과 컴포넌트 재사용 등 다양한 환경을 지원하는 테스트 프레임워크이다 라고 했고요. 각 테스트 대상 분산 환경에 데몬을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데몬이라는 것은 백그라운드에서 돌면서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테스트를 수행하고 통합해서 자동화하는 검증 도구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테스트 자동화 도구는 2번에 있는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텝의 특징 정도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패키징 도구 활용 시에 고려사항과 거리가 먼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패키징이라는 것은 이제 모듈별로 생성한 실행 파일들을 묶어서 배포할 어떤 설치 파일을 만드는 것이죠. 배포용의 파일을 만드는 것을 패키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소프트웨어 패키징에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은 배포를 위한 패키징 시에 디지털 컨텐츠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패키징 도구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 자, 역시 우선 그 보안에 대한 내용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나 보안에 대한 내용과 또 다양한 이기종 연동, 그러니까 다양한 이 기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복잡성 및 비효율성 문제를 고려하고 제품 소프트웨어 종류에 적합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1번부터 보기를 보시면 패키징 시 사용자에게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보안을 고려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을 생각해야 되겠죠. 설치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면 문제가 되겠죠. 복잡성과 비효율성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보안상 단일 기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이 보기는 소프트웨어 패키징 도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쉽게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안상 단일 기종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설치 파일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품 소프트웨어 종류에 적합한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요즘에 이 형상 관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요즘에 하시는 Git이라는 것이 있죠. 바로 이것이 형상 관리를 해주는 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형상 관리라는 것은 SC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줄여서 소프트웨어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뭐 개발할 때 또는 개발 이후에도 버전업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인데요. 즉, 소프트웨어 변경에 대한 관리와 그리고 버전 관리를 함께 해주는 것이 형상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형상 관리를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개발 과정의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보증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단순히 형상 관리의 의미만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죠? 개발 과정의 변경 사항을 관리하는 것. 자, 바로 이게 형상 관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던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화이트박스 테스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프로그램의 내부 소스 코드를 알고 있는 개발자가 직접 내부 구조와 동작 원리를 보면서 논리적인 모든 경로를 검사하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는 모듈 안에 있는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실행하는 것입니다. 자, 테스트를 할 때 일부 그 경로들만 테스트하게 되면 발견되지 않는 오류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경로들을 한번 테스트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논리적인 구조 기반의 테스트로 모듈 안의 작동을 자세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에 근거한 테스트 케이스 설계법으로 논리적인 경로를 보면서 논리 흐름도, 특정 조건, 루프를 수행하는 구조, 순환 복잡도,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테스트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포함되는 것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랬죠. 자, 지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경로 검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어 구조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제어 구조 검사에는 조건을 검사하는 방법과 루프를 검사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 흐름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이트박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패스 테스팅. 자, 이게 바로 기초 경로 검사가 되겠죠. 자, 요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바운더리 밸류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경계값 검사가 되겠고요. 자, 요것은 블랙박스 테스트가 되겠죠. 앞서 문제로 풀어보셨기 때문에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기법이다. 잘못된 설명이 되겠고요.
자, 소스 코드의 모든 문장을 한 번 이상 수행함으로써 진행된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모듈 안의 작동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산출물의 각 기능별로 적절한 프로그램의 제어 구조에 따라서 선택, 반복 등의 부분들을 수행함으로써 논리적 경로를 점검하는 방법이다.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외계인 코드, 에일리언 코드라고 하는데요. 외계인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외계인 코드가 무엇인지만 알면 아주 쉽게 맞추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외계인 코드라는 것은 얼핏 생각할 때 외계인이 사용하는 코드니까 우리가 잘 알아보기 힘든 그런 코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약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계인 코드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코드, 뭐 예를 들면 한 15년 이상 된 코드, 아주 오래전에 개발된 코드나 참고 문서나 개발자가 없다. 그러니까 문서화가 되어 있지가 않다는 거죠. 자, 요즘에는 이 코딩을 할 때 문서화 작업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아주 예전에는 이런 문서화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개발자가 없어서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외계인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라도 외계인 코드를 만들지 않으려면 문서화를 철저히 수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외계인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죠. 아주 오래되거나 참고 문서나 개발자가 없어서 유지보수 작업이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자, 이게 바로 외계인 코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4번 문제 자료 구조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트리를 전위 순회, 프리오더라고 얘기를 하죠. 한 결과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순회 방식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트리의 순회라는 것은 트리 구조에서 각 노드를 한 번씩만 방문하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전위 순회가 있고요. 그 다음 후위 순회가 있습니다. 포스트 오더 방식이 되겠고요. 중위 순회도 있습니다. 인오더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각각 근노드를 중심으로 해서 근을 언제 방문하는가, 자, 이것으로 분류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전위 순회라는 것은 근을 제일 먼저, 그 다음 왼쪽 노드, 오른쪽 노드, 자,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근노드는 지금 이 플러스가 근노드가 되겠죠. 자, 이거로부터 그 다음 좌측으로 오는데요. 좌측에도 또 이것이 아래 노드들의 근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근노드를 방문하겠죠. 왼쪽에 근노드, 또 하위에 있는 또 왼쪽에 근노드,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근노드를 모두 먼저 방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덧셈, 곱셈, 곱셈, 나눗셈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 왼쪽 노드 A, 오른쪽 노드 B, 그 다음에 C, D, E의 순서대로 방문하는 것이 전위 순회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후위 순회라는 것은, 후위는 근노드를 가장 마지막에 방문하겠죠. 좌노드, 우노드, 그리고 근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왼쪽에 있는 노드는 A부터 방문하는 거죠. 자, 좌, 우, 근이니까 A, B 나누기,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있는 C 곱하기, 그 다음 D 곱하기, E 더하기. 자, 이렇게 방문하는 게 후위 순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중위 순회라는 것은 좌노드, 근노드, 우노드. 자, 근노드를 가운데 방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좌노드부터 A 나누기 B, 그 다음 곱하기 C, 그 다음 곱하기 D, 그 다음 더하기 E.
순서대로 방문하는 것이 중위순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전위순회한 결과를 묻는 거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 때 시간 복잡도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 복잡도라는 것은 알고리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 즉 연산의 횟수로 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빅 O 노테이션 방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즉 대문자 O자를 쓰고 괄호 안에 어떤 연산의 횟수를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안에 1이 오게 되면 이것은 상수시간, 고정되어 있는 시간인데요. 자, 보통은 어떤 알고리즘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입력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보통 대부분 흔한 일이 되겠죠. 자, 그런데 빅 O 값이 1인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의 개수와 상관없이 오직 한 단계면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복잡도의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시간 복잡도가 가장 낮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순서대로 로그 n, 그 다음 n. 자, n이라는 것은 이게 입력 데이터의 개수가 되겠죠. n에 비례한다, 선형이 되겠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함께 커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n 로그 n, n제곱, n3승, 2의 n승, 그 다음에 n 팩토리알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이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위쪽으로 갈수록 시간 복잡도가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빅O의 값이 1이라는 것은 3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알고리즘 수행 시간이 입력 데이터 수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상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렬된 n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자, 여기에도 빅O 값이 나왔습니다. n 로그 n의 시간이 소요되는 정렬 알고리즘을 묻고 있습니다. 자, 자료 구조에서 이 정렬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 기본적인 정렬의 방식들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시간 복잡도만 묻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시간 복잡도가 n제곱인 것이 있고 n 로그 n이 있는데요. 앞에서 그 순서를 설명드렸지만 n 로그 n의 경우가 시간 복잡도가 낮은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방식들이 시간 복잡도가 좀 낮아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고요. 위쪽에 있는 것이 좀 오래 걸리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n과 n제곱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겠는데요. 자, 위쪽에 있는 삽입 정렬, 쉘 정렬,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이런 것들 한 번씩 내용을 다 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정렬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소 비효율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대부분은 n 로그 n이 되겠는데요. 퀵 정렬의 경우에는 평균 최선일 때의 평균 속도와 그 다음 평균의 속도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 방식의 경우에는 좀 복잡한, 알고리즘은 복잡한 방식이지만 시간 효율성의 면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효율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n 로그 n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 선택 정렬, 삽입 정렬, 버블 정렬은 모두 n제곱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합병 정렬의 경우 머지 소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 n 로그 n의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ISO IEC 9126의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중에 기능성의 하위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앞에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기능성의 하위 특성이라고 했는데요. 앞에서 이 ISO IEC 9126이라는 게 소프트웨어의 품질 특성과 평가를 위한 표준 지침으로 국제 표준으로 널리 사용된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요것은 2011년에 호환성과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25010으로 개정됐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특성 6가지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설명드렸죠.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자, 이것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하위 특성까지를 묻고 있는데요. 하위 특성까지 모두 암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능성과 좀 관계가 없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는데요. 자, 기능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용자 요구를 만족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성의 하위 특성으로서는 적합성, 정확성, 상호 운영성, 보안성, 그리고 준수성이 있는데요. 자, 우선 적합성이라는 것은 사용자 목적에 맞는 기능을 제공하는가, 이게 적합성이 되겠고요. 정확성이라는 것은 결과가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상호 운영성이라는 것은 호환성을 의미하는데요. 다른 시스템에서도 잘 돌아가는가. 자, 그 다음에 보안성을 제공하는가. 자, 마지막에 준수성이라는 것은 표준이나 법적 규제의 규정을 준수하는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1번에 있는 학습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용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용자가 잘 학습해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사용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성의 하위 특성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EAI의 구축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EAI라는 것은 모듈 연계에 관한 솔루션이 되겠는데요. 모듈 연계라는 것은 모듈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연계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EAI는 서로 다른 플랫폼이나 애플리케이션들 간의 정보를 전달하고 연계하고 통합하는 상호 연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는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 허브 앤 스포크 방식, 그 다음 메시지 버스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포인트 투 포인트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을 각각 1대1로 연결한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들을 다 1대1로 연결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이라는 것은 허브 시스템을 통해서 전송하는 중앙 집중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에 허브가 있고요. 자, 이것으로부터 이렇게 애플리케이션들이 연결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허브 앤 스포크라는 것은, 허브라는 것은 중심축을 의미하고요. 스포크라는 것은 바퀴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브 앤 스포크는 자전거 바퀴를 연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메시지 버스 방식은 애플리케이션에 미들웨어를 두어서 버스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가운데 버스를 두고 여기에 연결하는, 자, 버스에 연결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는 것은 허브 앤 스포크 방식과 메시지 버스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구축 유형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번 트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 품질 분석 도구 중에서 정적 분석 도구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소스 코드 품질을 분석하는 도구는 크게 정적 분석 도구가 있고 동적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자, 정적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코딩된 소스 코드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코딩 스타일의 적정 여부나 코딩 표준 준수 여부, 잔존 결함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도구인데요. 자, 여기에 어떤 도구들이 포함되는지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PMD, CPP 체크, 소나큐브, 체크 스타일, CCM, 코버튜라 뭐 이런 것들이 정적 분석 도구가 되겠고요. 동적 분석 도구라는 것은 그럼 소스 코드를 직접 실행을 해서 코드에 존재하는 뭐 메모리 누수라든지 스레드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도구가 되겠는데요. 자, 여기에는 어밸런치와 벨 그라인드, 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적 분석 도구가 아닌 것을 묻는 것이니까 PMD 포함되고요. CPP 체크 있었고 체크 스타일 있었습니다. 벨미터라는 것은 없었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반정규화 유형 중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반정규화라는 것은 물리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과정에서 나오는 용어가 되겠는데요. 그 3과목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시면 정규화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어떤 이상 현상 같은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테이블을 분해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반정규화는 정규화의 반대라는 것이죠. 자, 모든 테이블들을 분해했는데 결국 이 정규화된 데이터를 어떤 시스템 성능 향상을 시키거나 개발 과정의 편의성을 위해서 다시 테이블들을 통합하거나 또는 중복을 허용하는 것을 반정규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반정규화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되겠는데요. 자, 테이블 분할 방식이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중복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자, 일부러 중복 테이블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중복되는 컬럼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중복 테이블 생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중복 테이블 생성은 여러 개의 테이블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계산이 많을 때 특정 통계 테이블을 두거나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복 테이블을 추가하는 유형으로는 집계 테이블이나 진행 테이블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에 빌드 테이블 추가, 이건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집계하는 테이블을 만들거나 진행하는 테이블을 만듭니다. 자, 또는 특정 부분을 포함하는 테이블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과목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풀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